안녕하세요. 한평생 착한 여자로서 참고 살다가 얼마 전에 시원하게 복수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컸거든요. 요즘 강원도 강릉으로 여행 많이 가시죠?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뒷산이 제 앞마당이었어요. 거기서 오리도 따먹고 봄이 되면 두릅도 뚝 따서 데쳐서 초장 찍어 먹고 그게 저에게는 간식이었습니다. 여름에는 햇감자랑 고구마랑 옥수수랑 가마솥에 와르르 넣은 다음에 뉴슈가 살짝 뿌려서 먹는 게 저에게는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한 해 농사 지어서 또 한 해 먹고 살고 그해 농사가 잘 안 되면 그 다음 해에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살았어야 했죠. 그런 저는 사춘기 때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항상 근처에 있는 어른들이 저에게 그랬거든요. 우리같이 다 늙은 노인네들이야. 시골에서 먹고 살지. 너처럼 앞길 창창한 애들은 무슨 수가 있어도 서울로 올라가서 살아야 한다. 응? 어른들이 말하는 서울은 기회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하려면 꼭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본인들이 가방끈이 짧은 거에 대한 한이 있으셨어요. 딸, 엄마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오빠들이랑 언니들한테 양보한다고 고등학교 진학도 못하고 그랬단다. 그게 엄마한테는 한이야. 우리 딸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나오고 그래야 해. 알겠지? 저는 그냥 엄마처럼 시골에 눌러붙어 농사나 도우며 살까 하다가도 서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모두가 동경하는 걸까 하는 마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 마땅히 읽을 책도 없고 교재라고는 교과서밖에 없었거든요. 교과서를 10번도 더 읽어서 너덜너덜해지니 담임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선생님들 보라고 나온 참고서인데 밑에 답이 적혀져 있어. 답은 보지 말고 해설지만 보면서 공부해봐. 이런 걸 봐야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야. 저는 문제집을 받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와, 서울 애들은 이런 걸로 공부하는구나.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미친 듯이 공부하다 보니 성적도 쭉 올라오게 되었고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인서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동네에서 자랑이 되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간 서울에서 저는 또 다른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에게 서울은 그렇게 친절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경쟁사회 그 자체였습니다. 시골에서 순진하게 나고 자란 저는 서울 애들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말투도 사투리를 써서 괜히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창피했죠. 그때 학과에서 미팅이 들어왔습니다. 미팅을 나가고 싶었지만 제가 촌사람이라서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걸? 3대3 미팅에서 제가 3명의 남자에게 모두 표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반반한 얼굴인지 몰랐어요.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야 남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 그 남자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무척이나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남자였어요. 누가 봐도 도도한 눈매와 쌀쌀맞은 말투를 가진 그 남자. 그는 제가 좋다고 했어요. 어딘가 순진해 보이고 검게 그을린 피부 사이로 보이는 뽀얀 웃음이 이쁘다고 했죠. 그 남자의 사랑 덕분에 저는 제가 특별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무뚝뚝하고 차가운 걸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포장해서 바라보았고 까탈스럽고 예민한 걸 꼼꼼하고 똑똑한 걸로 받아들였죠. 4년 연애하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엇이라? 서울대를 나왔다고?
아이고, 우리 집안에 서울대라니. 엄마 아빠 집이 초라해서 사야 될 사람한테 많이 미안한디. 아, 엄마 그런 걸 왜 걱정해. 그런 걱정하지 마. 사람 사는 게 뭐 다 똑같지. 서울대 나와도. 하는 생각이랑 걱정들은 다 비슷비슷해. 괜히 너무 어려워하지 마. 저희 부모님은 서울대 나온 사위를 서울에서 온 양반처럼 모시고 어려워했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잔뜩 긴장한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남편보다 5살 연하에 전 아직 졸업도 안 한 상태로 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보여야겠죠. 시골에 내려가서 저희 집을 본 남편은 조금 놀란 눈빛을 보였어요. 왜? 어디 불편한 거 있어?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자기야?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시골에 온 게 지금 처음이라서 다 낯설고 그러네. 너무 신경 쓰지 마.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던 남편은 시멘트 바닥이 아닌 흙바닥을 밟는 것조차 새로웠나 봅니다. 노랑 장판에 보일러를 떼느라 구석에 잔뜩 타버린 흔적까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했던 아궁이와 바로 옆에 있던 소 가축장들까지. 남편에게는 생소했겠죠. 그래도 장인 장모님께 잘 보이려 이런저런 농사일도 도려하고 땀 흘리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님께서는 우리 아들이 좀 까다롭지? 애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옷에 조금이라도 뭐 묻으면 난리치고 아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완벽주의인 건지. 나도 내 아들이지만 혀를 내두를 정도라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꼼꼼하고 깨끗한 성격이라 오히려 저도 배우는걸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 봤네. 어머님은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상경해서 열심히 살았다면서요. 그리고 나이도 어리니 저에게 더욱 잘해주시는 것도 있었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죠. 결혼 전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결혼하고 나서야 성격이 나온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콩깍지가 벗겨진 거였죠. 태생이 왕자님이었던 남편은 깐깐하고 까다로움 그 자체였어요. 밥상에 있는 수저와 젓가락이 조금이라도 수평 수직에 안 맞으면 인상을 썼어요. 추석이 되어서 저희 집에 내려가자고 하니 남편은 자기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안 간다니? 왜 안 가? 나 바닥에서 자는 거 힘들어. 뭐?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인사했을 땐 군말 없이 잘 있었잖아. 그거야 어쩔 수 없었고 나 시골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저번에 갔을 때도 그 시골 특유의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 나려고 하는 거 겨우 참았어. 그냥 어머님 아버님한텐 선물만 보내고 서울에서 보내자, 추석. 가봤자 왔다 갔다 길 막혀서 10시간도 넘게 도로 위에 있을 텐데 그 시간에 그냥 쉬는 게 낫지. 뭐 결혼 20년 차도 안 할 말을 신혼인 남편이 하고 있으니 기가 차더군요. 진짜로 남편 기질 자체가 예민하고 유난 떠는 성격이라서 이해는 갔어요. 시골에서 엄마가 묵은지랑 장 같은 거 이것저것 싸서 보내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 택배가 집에 있기만 해도 남편은 속이 안 좋다면서 빨리 정리하라고 승질을 낼 정도였거든요. 아예 시골의 그 자연적인 냄새와 음식들을 못 견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이해가 갔지만 그래도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고향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혼자서 울적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해서 얼굴을 봐도 웃음이 안 났어요. 신혼 초부터 남편에 대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당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몰라. 왜 그러는 건데 갑자기?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저는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릉 그 시골집은 내 추억이 있는 곳인데 거기가 단순히 멀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안 가고 싶다는 당신의 태도가 난 이해가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불편해?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래, 당신 귀하게 큰 거 알아. 근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를 내니 남편도 조금은 당황해 보였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려고 하니까 놀랐겠죠. 남편은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본인만 생각한 것 같다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휴가를 내서 금토일 저희 집에 갔습니다. 당연히 서울대 출신 사위가 오니 엄마 아빠는 신이 나서 밥상도 상다리 부러지게끔 차려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시골에서 문어도 어디 구해와서 숙회도 해주시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그 밥상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고 만 겁니다. 왜? 남서방, 몸이 안 좋은 게야? 갑자기 왜 그러는 게야? 아닙니다. 속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차려주셨는데. 그날 저녁 남편은 탈이 나고 말았어요. 진짜로 남편은 시골 생활을 못 견뎌한 겁니다. 그냥 장판에 개미가 기어다닐 수도 있는 거고 된장 같은 것도 숙성이 오래되어서 냄새가 진하게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비위가 약해서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때는 되려 제가 미안했습니다. 내가 괜히 사람 들들 볶았구나. 서울대까지 나온 사람이니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서울에 간 저에게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딸, 남서방 다음부턴 안 와도 된다고 하거라. 안 그래도 곱게 자란 남서방 걱정됐는데 괜히 우리 때문에 무리한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미안하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할 필요 없지. 아니야,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 앞으로 남서방 편한 대로 하라고 하거라. 서울 사는 사위 눈치를 보는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괜히 속상했지만 더 크게 일 만들기 싫어서 알았다고 했죠. 까다로운 남편 데리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제가 둔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입덧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양치질 하는데도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남편이 달려왔죠. 자기야, 무슨 일이야? 나 양치하는데도 입덧이 나오네. 치약 냄새도 못 맡겠어. 저는 소금으로 양치를 했습니다. 제가 밥도 못 먹고 살은 쭉 빠지니 결국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가정주부를 할 생각은 없었고 사회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일에 대한 욕심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 제가 임신 때문에 일까지 그만두고 입덧으로 일상생활도 힘드니 큰 우울증이 오게 되었어요. 남들은 남편이 서울대 대기업 다녀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아우 부럽다 부러워. 그러게 말이야. 다 가졌네. 진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어. 왜 굳이 사회생활 하려고 그래? 제 속은 아니었어요. 깐깐하고 예민한 남편에게서 잠시라도 벗어나 사회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게 저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루는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엄마가 가까이 살면 밥도 해주고 그럴 텐데 엄마가 미안해. 잘 있지?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냥 입덧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결국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우울증인 건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들키고 만 거죠. 엄마는 제 눈물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시골에서 바로 올라오셨습니다. 양손에는 좋게 10kg가 넘어 보이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요. 묵은지에 제가 좋아하는 도루묵이랑 알배기 참 가자미카죠. 엄마, 무거웠을 텐데 이걸 다 어떻게 가져왔어요? 하나도 안 무거워. 우리 딸 먹일 생각하면 깃털보다 더 가볍지? 그 택배 박스를 안 입고 보는 남자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제 남편이었죠. 아니, 우리 애기 방으로 쓸 작은 방도 좁은데 차라리 어머님 그 숙소를 잡아드리는 게 낫지 않아? 아니, 난 그냥 장모님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괜찮아. 엄마 시골에서 계속 살아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면 생선 굽는 냄새만 좀 안 나게 해줘. 나도 요즘 속이 안 좋아서 그래. 역시나 제 남편이었습니다. 끝까지 예민 덩어리였죠. 엄마도 사위 성격을 아니 밥상을 따로 차려주셨어요. 제 밥상, 사위 밥상 따로요. 남서방, 이거 안 먹고 가는 겐가?
아,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 급해서 일찍 출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장모가 차려준 밥도 안 먹고 가는 사위였습니다. 엄마는 일주일간 저희 집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남서방, 내가 있어서 불편했지. 우리 딸이 입덧이 심하니까 내가 딸내미 두고 시골로 내려가는 게 자꾸 눈에 밟힌다네. 그래도 자네가 있으니 마음 놓고 내려갈 테니 이거 받게나. 엄마는 사위에게 용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어지간히 눈치가 보였나 봐요. 까탈스럽고 예민한 사위 눈치 보며 시골에서 가져온 재료들로 음식을 해줘야 하는데 사위 눈치는 보이지. 근데 딸내미 밥은 먹여야겠지.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 엄마, 이 사람 돈도 잘 버는데 왜 용돈을 줘? 그냥 엄마 써, 응? 어머님, 제가 드려야 하는데 이 돈은 어머님 그냥 쓰세요. 결국 꼬깃꼬깃한 현금은 어머니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떠나자마자 남편에게 팍 하고 화를 냈어요. 아니, 장모가 온 게 불편하면 좀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티를 내야겠어? 엄마가 밥을 차려줬으면 한 번이라도 먹는 정성을 보여야지. 당신 서울에서 계속 나고 자란 거 아는데 뭐 서울이 성지야? 7수만 먹고 자란 천연 기념물이야 당신? 진짜 유난 떠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유난은 임산부인 내가 떨어야 하는데 왜 당신이 그러고 앉아있어? 목소리를 높여 엄청 화를 내니 남편도 깨갱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를 출산했어요. 정말 육아는 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처음 하는 육아에 원체 체력도 좋지 않으니 더더욱 다른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동생과 자주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떠있는 동생의 부재중을 보고 좀 놀랐죠. 야, 너 무슨 일이냐? 누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누나 몰랐어? 엄마 무릎 아픈 거.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무릎 아파서 걷지도 못해. 내가 오랜만에 시골집 가니까 엄마 기어다니면서 밥 해먹더라. 주변의 병원에서는 큰 병원 가야 한다고 그러고 아무래도 서울로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순간 머리가 멍하더군요. 내가 내 애만 키우느라 우리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누나가 서울에 있으니까 엄마 모시고 병원 좀 갔다 와봐. 알겠어, 훈아. 누나 갈게. 전화를 끊고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어요. 아기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저녁에 해는 떨어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죠.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배고파. 왜 그렇게 멍하니 밖을 보고 있어?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밥을 푸고 남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아프다네. 서울에 좀 와 있어야 할 것 같아. 장모님이? 어디가 아프신데? 작년만 해도 건강하셨잖아. 무릎이 아프대. 에이, 노인 되면 다 관절 하나씩 망가지는 거지 뭐. 그래도 무심한 남편이었어요. 나이 들면 하나둘씩 몸이 망가지는 게 당연하다며 저를 달래주었지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엄마를 모시자고 했어요. 딱 3일만요. 서울 올라와서 검진 받는 동안만이라도 했죠. 남편은 기겁을 하며 싫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솔직히 당신 임신하고 나서 장모님이 서울 올라와서 같이 살 때 되게 힘들었어. 당신도 내 성격 알잖아. 나 내 공간에 누가 들어오면 신경 쓰여서 잠도 못 자고 그래. 하물며 시골에서 올라온 장모님은 오직 하겠어. 생활 습관이 우리랑 완전 다른데. 그땐 당신이 임신 중이어서 아무 말 못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무리 당신이 불편해도 그렇지. 엄마가 아프잖아.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아픈데 자식이 있는 집에서 편하게 모셔야지. 너무한 거 아니야? 오히려 부모님들은 자식 집에 얹혀 있는 걸 더 불편해해. 그러지 말고 내가 방 잡아줄 테니까 거기로 장모님 모시자. 어? 남편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절대 우리 집에 장모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단 3일만이라도 싫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그 고집을 제가 어떻게 꺾나요?
시어머님도 인정한 아들의 똥꼬집인데 말이죠. 부부가 살려면 누구 한 명은 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자기야, 방 예약한 거 핸드폰으로 주소랑 예약번호 보냈으니까 거기로 가면 돼.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네. 금요일날 장모님한테 인사하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일주일 내내 야근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려러니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강변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양손 가득 또 자식들 챙겨준다고 먹을 걸 바리바리 싸운 엄마가 버스에서 내렸어요. 엄마 아픈데 뭘 이런 걸 또 싸웠어. 나는 괜찮다니까?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노인네가 무릎 좀 아픈 거 가지고 내가 이럴까봐 훈이한테 엄마 아픈 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우 참. 됐어 엄마. 앞으로 아픈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남서방이 방 예약해뒀대. 거기로 가자고. 남서방이? 아이고 그래. 남서방 이야기에 활짝 웃는 엄마였습니다. 시골에 사는 엄마 길을 세워주는 서울대 출신 사위는 자랑거리였으니까요. 남서방이 방을 잡아줬다는 이야기에 나름 생기가 돌았던 엄마는 신이 나 보였어요. 그런데 내비에 찍힌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장미여관이라고 쓰여져 있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숙박업소였습니다. 여기가 맞는 거니? 엄마, 잠깐만 뭐가 이상한 것 같네? 저는 잠시 엄마 보고 차 안에 있으라고 한 뒤 주소를 다시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이 맞았습니다. 장미여관. 일용직 노동자들이 와서 하룻밤 묵고 가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었어요. 제가 안을 쓱 보니 담배 쩐내가 가득했고 위생은 말할 것도 없었죠.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더군요. 진짜 열받네. 왜 전화를 안 받고 난리야. 오기가 생긴 저는 몇 통이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한 통 받더라고요. 왜? 나 지금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해? 당신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장미여관? 우리 엄마 보고 이딴 곳에서 자라고 이런 숙소를 예약해 준 거야?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고? 당신이 와서 봐봐. 여기 노란 장판에 이불에는 이상한 게 잔뜩 묻어져 있고 고작 하루에 3만 원짜리 여관방을 예약해 놓고서는 뭐? 룸을 예약해뒀으니 거기로 장모님을 모시자고? 야, 진짜 기가 찬다. 남편은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곳인 줄 몰랐다면서요. 너무 바빠서 숙박업소 어플에서 최저라고 검색한 뒤 가장 맨 위에 있는 곳을 예약했대요. 사진도 안 봤고요. 저는 그 변명이 더 빈정상했습니다. 우리 엄마 우는데 최저가로 제일 싼 곳으로 검색을 했어? 야, 그러니까 여관방이 나오지. 당신은 출장 갈 때 맨날 비즈니스 호텔에서 자면서 장난하냐? 결국 꼭 참았던 화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나 봐요. 아 진짜 나보고 그럼 뭐 어쩌라고. 시골에서 사는 노친애들이 서울 사람처럼 그런 걸 따지냐? 낸들 알았냐고요. 나도 몰랐다니까 그런 곳인지. 나 이제 회사 들어가야 하니까 그만 좀 들들 볶고 끊어. 열불이 터졌습니다. 차 안에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건 뭐 여관방에 들어갈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저는 광화문 쪽으로 차를 돌려서 비즈니스 호텔을 급하게 예약해서 엄마를 모셨어요. 왜 남서방이랑 무슨 문제가 있는 게야? 아니야 됐어. 엄마 신경 쓰지 마. 괜히 아픈 엄마를 걱정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저녁, 남편은 그제서야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한 건지 대충 직감이 왔나 봐요. 카톡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여보, 아깐 내가 말이 좀 심했어. 나도 회사에서 일하고 상사한테 깨지고 기분 안 좋은데 당신이 다짜고짜 전화해서 화부터 내니까 당황해서 그랬어. 아니 난 변명을 하자면 장모님이 시골에서 사시니까 숙소 같은 건 딱히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최저가로 검색해서 예약한 거야. 문자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끝까지 그놈의 최저가.
시골 사는 사람들은 뭐 눈이 없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모님이 3만 원짜리 방에 모실 생각을 하다니 본인은 유난 깔끔 다 떨면서 남한테는 한없이 엄격한 그에게 점점 질려갔습니다. 저는 3일 내내 엄마랑 붙어 있으면서 남편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다행히 엄마 무릎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니 충격의 초음파 치료 몇 번 더 하면 좋아질 것 같다고 진단을 해주셨죠. 걱정을 한시름 덜은 뒤 엄마를 데려다 드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니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이 완전 개판, 돼지우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은 내 손이 안 닿으면 안 치워? 지금 이거 음식물 쓰기통에 벌레 꼬인 것부터 시작해서 식탁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나 진짜 이젠 질린다. 질려. 어? 저도 참았던 서러움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우리 집 시골에다가 더럽다고 취급도 안 하고 결혼하고 10년 넘게 장모님 댁에 한 번도 안 갔으면서 왜 이렇게 유난 떠는 거냐면서 온갖 욕을 다 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심이 안 느껴지던데요. 그럼 다시 우리 엄마 우리 집에 일주일간 모셔도 돼? 남편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된다고 말 안 하더라고요. 참, 정남이가 완전히 떨어졌고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던 것 같아요. 전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지 못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딸내미 하나 보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갔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몇 년 전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충남에 있는 곳에서 귀농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밭일을 하다가 맹장에 통증이 생겨서 서울로 올라와서 검사를 받았고 용종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엄마가 아프다네. 용종 제거 수술하려면 일주일간 병원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저번에 밭일하면서 화상 입으신 것 때문에 치료 받으려면 한 달은 계속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래서 뭐라니. 아무래도 엄마 집에 모셔야 할 것 같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엄마 아플 땐 여관방 잡아주던 남자가 지 엄마 아프다니 바로 우리 집에 모셔야 한다는 걸 듣고 아주 기가 막힌 효자가 탄생했다며 비꼬았죠. 장난하니? 우리 엄마 아플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니네 엄마 아프니까 그제서야 걱정되고 막 잘해주고 싶고 그러냐? 남편은 막무가내로 시어머님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죠. 저와 아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줄. 다만 어머님 자체는 워낙에 좋은 분이셨기에 제가 면전에다 대고 뭐라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저를 이용한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있으면 여간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닐 텐데 신세 좀 지고 갈게, 우리 며느리. 응? 네, 예.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계시는 방이 창고로 쓰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기관지도 안 좋으신데 창고로 쓰는 방에 계속 모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어젯밤에도 계속 기침하는 소리 못 들었어? 그러게, 엄마가 계속 목이 칼칼하다고 그러던데.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냉전일 순 없잖아. 나도 당신한테 좀 미안한 게 있고 그래서 어머님이랑 당신 편하게 있으라고 방 하나 예약했어. 여기로 어머님 모시고 가서 좀 쉬던가. 남편은 또 좋다고 해볼래 하더라고요. 역시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요. 남편은 그걸 몰랐나 봐요. 어머님과 함께 길을 나선 남편. 1시간 뒤 분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일부러 안 받았어요. 한 5총 정도 왔을까요? 받았습니다. 야! 극대노를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넘어서까지 들리더라고요. 좀 살살 말해라. 왜?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한 거냐?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여자네. 내가 너희 엄마한테 실수로 여관방 예약해드렸다고 복수한 거냐고, 어? 네, 맞아요. 제가 예약한 방은 저렴하게 나온 한 호텔이었는데요.
다음 달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방 안에는 곰팡이가 가득했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한번 남편도 당해봐라 싶은 마음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대응으로 혼쭐을 내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서울대 출신 사이가 자랑거리라면서 힘들어도 꾹 참고 살았어. 그런데 10년간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오고 나는 매년 시댁에 가서 며느리 노릇 할 거 다 했는데 이젠 나도 참곤 못 살겠다. 여자가 하늘설이면 오유걸에도 눈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여름날 저희 집에는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저희 집에 어머님과 남편이 도착했어요. 어머님은 처음으로 저에게 화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곳을 예약한 거냐면서요. 전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그간 몰랐던 모든 이야기들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너 이야기 좀 해봐라. 애미가 말한 게 다 사실이더냐? 너 정말로 처갓댁에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간 게야? 그 깔끔 떠는 성격을 처갓댁에서도 그랬느냐 말이야. 엄마,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하지 말고가 어딨어. 아이고 정말 사돈댁에 죄송스러워서 이걸 어쩌니. 어머님은 처음에 저한테 화를 내시려고 하시다가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나선 되려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조아렸어요. 본인이 시골로 귀농하고 나서부턴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지 알게 되었다고. 시골 음식은 건강하고 몸에 좋은 것이지 냄새나고 불견한 게 아니라면서 아들을 무진장 혼냈습니다. 저 보는 앞에서 엉덩이를 팡팡 쳤고요. 어린 7살 아이 혼내듯이 혼내시더라고요. 웃으면 안 되지만 웃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남편 젖꼭지를 콕 잡아 쥐어 비트는 어머님이었어요. 그걸 보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리고 빵 터질 뻔했습니다. 너무 웃겨서요. 너 진짜 집안 망신 다 시킨다. 네가 언제부터 도련님이었다고. 도련님 흉내를 엄한 곳에서 내고 있어 정말.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러다가 혈압 올라가셔요. 일단 진정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남편은 어머님한테 귀때기를 잡혀서 질질 복도로 끌려나갔고 복도 바깥에는 장단지를 팍팍 맞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몰랐겠죠. 엄마는 본인 편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사실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서 저를 며느리 이전에 같은 여자로서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해도 해도 아픈 장모한테 여관방을 선사하냐면서 저와 마찬가지로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이 저에게 이혼 요구를 했어요. 저 같은 여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요. 나는 산이 내 친구고 시냇물이 내 노랫소리였어.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내가 나고 자란 곳을 더럽고 시골스럽단 이유로 쳐다도 안 보고 우리 딸까지 시골에 못 놀러 가게 만들었잖아. 수준 있는 애들은 수준 있는 곳에서 놀아야 한다면서. 도대체 당신한테 수준 있는 곳은 뭐야? 서울? 롯데호텔? 이런 곳?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처럼 급 따지고 시골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 되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우리 이혼하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쫑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었단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저희 부모님도 깜짝 놀랐죠. 사이가 까다롭긴 해도 서울대 출신 서울 깍쟁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시골 특유의 넉살 좋고 무덤덤한 성격으로 받아들이셨거든요. 오히려 사이를 좋아라 해주신 아빠와 엄마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혼을 하는 거냐 물으니 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다르게 엄마가 저를 칭찬해 줬어요. 오히려 잘 됐어.
그래, 사실 엄만 걱정이었어. 네가 결혼하고 나서 얼굴 표정도 많이 굳고 엄마는 모르는 남모를 속사정이 있나 하고 넘겼지. 남서방이 설날이나 추석에 안 내려올 때도 그저 처가댁이 불편한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지. 우리 딸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줄 몰랐네. 엄마가 미안해. 엄마 아빠가 힘이 없어서 우리 딸도 속도 모르고 그저 좋은 학교 나온 사이만 자랑하고 다녔다. 아니야, 엄마. 남서방, 아직 그놈의 자식 우리 딸 눈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가만 안 둔다고 해. 알겠지? 알겠어요, 엄마. 엄마 품에 쏙 들어가 눈물을 흘리는 저였습니다. 딸내미는 엄마를 닮아서 할머니 댁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전 이혼하고 나서 엄마 집에 잠시 동안 얹혀 살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라서 쉴 곳이 필요했죠. 그 시간 동안 저희 딸은 제가 어릴 때 놀았던 것처럼 뒷산에서 오디도 따먹고 아카시아 꽃을 따서 튀김도 해먹고 목련으로 풍선을 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개학날이 되자 저희 모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 아이가 어려서 아빠를 봐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빠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간은 제가 전 남편이 보기가 싫어서 애를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추스러지고 난 뒤에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랑 아이랑 보내는 시간을 마련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첫 교섭이 끝난 뒤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무서운 것도 있었죠. 근데 문자가 온 겁니다. 전화 좀 꼭 좀 받아봐. 무슨 일이지? 혹여나는 마음에 전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건데 애가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뭐?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 애한테? 애가 나한테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하잖아. 나보고 노친내 냄새가 난대. 노친내. 애 입에서 노친내란 단어가 나올 일이야? 어? 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애 아빠가 맨날 애 앞에서 할머니네 집 노친내 냄새 나니까 방학에 가지 말고 키즈카페에서 놀라고 했거든요. 애가 그걸 듣고 지 아빠한테 흥용을 한 거였어요. 와, 정말 아이들은 부모 보고 배운다더니 남편이 본인 입으로 뱉은 것들이 화살이 되어서 본인한테 돌아온 꼴이었죠. 당신이 우리 엄마 보고 노친내라고 표현했잖아. 기억 안 나? 어린애들도 아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말을 험악하게 하는지. 내 탓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당신이나 좀 돌아봐. 그리고 나한테 이제 그만 연락해.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저는 딸내미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정말 그런 게 맞냐고요. 그러자 제 딸이 아주 똑부러지게 그러더군요. 나는 할머니 집에서 노는 게 너무 좋은데 그동안 아빠가 나 시골 못 가게 막았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한마디 했지. 할머니네 집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난다고. 할머니네 집 엄청 좋은 곳이라고. 냄새는 아빠한테서 난다고 하면서 으악 토하는 신용했어. 아빠가 그랬잖아. 할머니네 집 갔다 오면 구역질 난다고. 딸내미가 저 대신해서 복수를 해준 꼴이었습니다. 전 그래도 아이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빠한테 그런 표현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속은 아주 꽃이다 싶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내가 남한테 상처 준 말들이 나중에는 다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맞았습니다. 전 시어머님이자 시아버님은 아들의 그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을 고치겠다며 주말마다 충남으로 아들을 부른대요. 귀농하셨잖아요. 거기서 소똥 냄새가 풀풀 나는 비료 뿌리게 일시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남편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났던 거였어요. 언제는 그렇게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시하더니 본인 부모가 시골에서 털을 잡고 밭일하고 살고 있으니 욕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결국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걸 자기 손으로 다 하는 꼴이 되었네요. 사람이라는 게 이래서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가 봅니다. 여전히 제 딸은 자기 아빠랑 다르게
방학마다 할머니네 집에 가서 노는 걸 최고로 좋아한답니다. 얼마 전에는 딸이 방학 숙제로 그림 일기를 써갔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해준 밥이 너무나 맛있다며 웃는 표정을 그려놨는데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임신하고 나서 엄마 집밥 냄새가 싫다는 남편의 말에 엄마가 해준 밥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했던 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아이는 제 서러움을 알았나 봐요. 저를 위로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훌쩍 커버려서 엄마의 고향을 저보다 더 사랑해주는 아이로 자랐나 봅니다. 요새는 다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거나 학원 가서 시골에서 친구들과 함께 떠들며 노는 그런 감성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어도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나고 자란 아이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소중한 추억을 안고 크게 된답니다. 제 남편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 고상한 척을 하면서 살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 제 전 남편 뒤늦게 반성하고 있나 봐요. 얼마 전에 핸드폰이 생긴 제 딸한테 남편이 문자 한 통을 보냈더라고요. 아빠가 우리 딸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 딸 앞에서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다 말했던 것 같아. 아빤 여전히 우리 딸 사랑하니까 오해 말고 알겠지? 전 그걸 보고 전 남편이 참 많이 외로워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딸은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어요. 천진난만하고 착한 아이가 어른들 사이에 그 수많은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은 아빠보단 엄마가 더 좋은 딸일 뿐이죠. 시골에 산다고 장인 장모와 아내를 무시했던 전 남편은 이제 시골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딸에게 버림받은 처지가 되었답니다. 인생산 참 알 수 없어요. 나보다 못난 애가 어느 순간 나보다 훌쩍 앞에 가 있고 내가 무시했던 그 아이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앞서가고 뒤처지고 재고 따지는 건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찰나 같은 우리네 인생이기에 더 사랑하고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고 싶네요. 여전히 그립고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나의 고향 강릉. 저는 강릉이 좋고 누가 뭐래도 제 고향을 사랑하렵니다. 그럼 제 긴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향의 내음을 추억하며 오늘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